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80년 역사입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이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어떻게 내다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본격적 출발, 1983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동경에서 반도체 진출하겠다 선언을 하고부터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처음 태어난 지 36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반도체가 처음 만들어진 곳, 미국의 전화회사 AT&T죠. 그 중에서도 벨랩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전화 관련된 모든 일들, 수많은 연구들을 하던 벨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잖아요. 그 벨의 이름을 따서 벨 연구소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1930년 무렵에 이 회사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장거리 전화의 문제인데요.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자꾸 작게 들리는 거예요. 진공관을 가지고 전류를 증폭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할 수가 있었는데,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부피가 너무 크고 성능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폭하는 거를 쉽게 부피가 작게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1947년에 샤클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동료 3명이 드디어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물질을 발명을 해냅니다. 이거는 트랜지언트하고 리시스터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고, 리시스터라고 하는 건 저항체를 뜻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저항을 만들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또 그 저항을 없애면 통하게, 그게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래서 반만도체인 물질,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공로로 19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이 트랜지스터는 처음에는요, 전화에 물론 쓰였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용도가 생겨났던 거예요. 미군에다가 군사장비를 납품해서 큰 돈을 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AT&T에게서 반도체에 관련된 특허를 사들이게 돼요. 그리고 군용뿐만이 아니고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로 돈벌이가 되는구나. 쇼클리 박사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벨랩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뷰, 지금의 실리콘밸리 거기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연구소를 차리게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쇼클리 박사가 성격이 아주 괴팍했던 거예요. 연구원들이 쇼클리 박사 밑에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연구소를 박차고 뛰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전문 기업의 본격적인 출발이었던 셈인 겁니다. 그런데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이 반도체 회사는 배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페어차일드에 있던 사람들도 다 뛰쳐나와서 다 자기 기업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뛰어나온 사람이 바로 노이스와 골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바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인 겁니다. 자,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가장 큰 기업은 누구냐? 바로 미국 국방성인 겁니다. 또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말이죠, 컴퓨터를 써야겠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그 부피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성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도체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또 그 회로를 미세하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돈을 들이게 된 겁니다. 특히 말이죠, 그 당시 1957년에는 소련이 먼저 지구 궤도에다가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련이 먼저 우주로 진출을 했네? 우리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돈을 투자해서 빨리 하자. 그래서 1961년에 케네디가 선언을 하는 거죠. 1970년이 되기 전에 우리 미국이 먼저 사람을 달에다가 착륙시키겠다. 그리고서는 우주 개발, 또 컴퓨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64년 컴퓨터를 여행 가방 크기로 축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
우주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디게 됐던 겁니다. 반도체의 미세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본도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경쟁에 들어서게 됩니다. 1953년 웨스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AT&T의 자회사가 반도체 관련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특허를 소니와 고배공업 이런 일본 기업들이 사용권을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미국 기업은 왜 이걸 일본 기업한테 팔았느냐? 사실은요, AT&T 스스로의 생각만으로는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AT&T가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통신은 너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독점이야.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분할해야겠어. 이런 분할 소송을 미국 정부가 법원에다가 제기를 한 거예요. AT&T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이 소송에서 지면 회사가 다 조각조각 나게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도 팔고 일본 기업들한테까지도 팔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56년 판결이 난 후에는 반도체 관련 특허들을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기에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 기업인 소니하고 고배공업, 이 기업들이 초기부터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1955년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내에서 대박을 친 거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장사가 되네? 다른 일본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9년이 되면요, 일본 기업들이 미국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장의 50%를 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국이자 그 부품, 즉 반도체의 주요한 생산국으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경우에는 어땠느냐? 반도체 매출의 60%는 나사에다가 납품한 겁니다. 달 탐사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군사용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정부에 납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에는 군대도 없죠. 달 탐사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전부 소비재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즉 반도체로 만들어진 소비재, 반도체로 만들어진 전자제품, 그게 바로 일본 전자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성공은 바로 휴대용 계산기였어요. 미국에도 1950년대에 계산기가 있기는 했지만요, 진공관식이었던 거예요. 그 크기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일본 기업, 특히 샤프가 말이죠, 1964년 그 해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만한 계산기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 대박을 친 거죠. 캐논이라든가 카시오라든가 도시바 이런 데들이 다 작은 캘큘레이터를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된 거고 전자계산기 시장 대부분을 다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1980년이 되니까 그 값이 1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 생산량은 연간 6천만 개를 넘을 정도,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짜 성공, 메모리 반도체 D램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D램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D램은 원래는 미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사실 D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개발이 됐죠. 1966년에 IBM에서 근무하던 데너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 1968년에 인텔이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을 거뒀죠. 실리콘밸리의 인텔이 바로 D램의 대명사 같았어요. 그러다가 1973년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냐? 바로 오일 쇼크였던 거예요. 석유값이 배럴당 3달러에서 막 12달러까지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불황이 덮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매출 당연히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텔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이게 기회겠는데 하고 오히려 투자를 늘린 거예요. 클린룸 시설을 확대를 하고 생산 설비들 더욱 대규모하고 더 정교화하고 이러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되는 겁니다. 반도체 몇 개를 만들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성공하는가, 그게 바로 수율이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수율이 50%였던 데 반해서 일본 기업은 그것을 80% 수준까지 높였다고 해요. 이렇게 수율이 높아지니까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이드 인 재팬의 D램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미국 기업은 도저히 거기에 경쟁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74년만 하더라도 인텔의 D램 시장 점유율이 83%였는데 10년 후 1984년이 되면 1.3%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텔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인텔의 CEO가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앤디 그로브가 결단을 내게 됩니다. D램 사업 철수, 다른 거 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CPU인 거예요. 로직 반도체. 지금도 보면 컴퓨터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인텔이 그 CPU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인텔은 1971년부터 이것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작을 한 이유는 비즈컴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계산기용으로 쓰겠으니까 이걸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는데 인텔이 만들어 보니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사다가 본격적으로 범용 CPU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CPU가 잘 팔리는 계기가 생겼어요. 스티브 잡스가 1977년부터 매킨토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CPU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텔의 CPU도 잘 팔리게 됐던 거고 PC들이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 보급 속도도 차츰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CPU가 괜찮겠다라고 인텔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84년에 드디어 D램을 포기하고 인텔은 CPU에만 전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반도체의 시작,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넣는 작업의 시작, 그거는 197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반도체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실리콘에다가 회로를 그려넣는 작업이 아니고 실리콘 웨이퍼를 미국에서 가져오면 잘라서 그걸 포장하는 일,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74년에 강기동 박사라는 분, 이분이 한국인 출신 미국인 박사거든요. 이분이 모토로라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부천에다가 한국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죠. 그런데 초기부터 자금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댄 사람이 누구냐? 동양방송 이사를 맡고 있던 이건희가 개인 자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왜 아버지 이병철은 투자를 안 했느냐? 이병철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거 해봐야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인 이건희 당시 동양방송 이사가 한국 반도체에다가 5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지분 50%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강기동 박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엔지니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보기가 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삼성그룹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를 하고 한국 반도체에서 삼성 반도체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경영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전자시계용 IC 칩 정도를 생산하는 수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웨이퍼 가공, 미세 회로 가공 이것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게 1983년 도쿄에서 이병철 회장이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첫 제품을 64K D램이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만에 출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전까지 제대로 D램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기업이 어떻게 6개월 만에 그걸 만들 수 있었는가? 미국 기업이 기술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기업이 제공을 해줬냐? 바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기업. 설계도를 제공을 해주고 한국 직원들에게 기술 연수까지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만 가지고 설계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삼성 직원들이 극한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밤잠 못 자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6개월 만에 64K D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현대도 그렇고 LG, 당시엔 금성사였죠. 이
나머지 기업들도 D램 사업,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만드는 거하고 파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일본 제품들이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제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누적 적자가 무려 2천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그룹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뜻밖에도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일본 때리기, 플라자 협정,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일본 주저앉히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일본이 엄청나게 컸지요. 반도체도 그렇고 전자산업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당시에 미국을 다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본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덤벼가지고 원자폭탄 맞아서 완전히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여삐 여겨서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은 너희가 막아라 라고 미국이 일본을 키워준 거예요. 또 모택동이 중국을 장악을 했는데 그 중국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막는 역할을 해라 라고 해서 일본을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 기업들이 너무너무 세져서 이제는 미국의 산업을 다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것 봐라,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는데? 미국 전자산업 다 무너지겠는데?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985년에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 재무장관, 독일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미국에다가 너무 수출이 많아. 미국 거 수입은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은 줄이고 미국 물건 너희들 본격적으로 좀 수입을 해갔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플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구체적 수단은 뭐였느냐? 너희들 엔화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 엔화 평가절상을 해. 그래서 엔화 가격을 엄청나게 높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엔화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제품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일본 D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자, 그러면 어부지리를 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들이었던 거죠. 일본의 D램의 시장 점유율이 1988년에 최고조에 달았죠. 거기서 정체가 돼 있다가 93년부터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2000년대에는 그게 10%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엄청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일본 제품이 안 팔리니까 한국 제품이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국산 D램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글로벌 전자제품 시장에서 PC 붐이 일게 되는 겁니다. 애플 PC, 맥킨토시라고 하는 거하고 IBM PC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은요, 남들이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 특허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IBM은요, 컴퓨터의 구조 다 개방을 했어요. 누구나 다 흉내낼 수가 있는 소위 IBM 컴패터블이라고 하는 싸구려 PC를 만들어낼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싸구려 PC들이 전 세계에서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반도체, 싸구려 D램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D램이 싸구려였던 거예요. 불티나게 팔려 나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일본 제품은 환율 때문에 너무 비싸지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 D램이 판매가 급증을 하게 된 거고, 또 많이 생산을 하다가 보니까 생산 경험이 쌓여서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은 더욱 싸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이런 길을 걷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의 D램 산업, 특히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1998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 IMF 위기라고 하는 걸 겪게 되잖아요. 이걸 겪으면서 한국 반도체, 특히 삼성 반도체는 세계 최강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 기업들도 어떻게 됐느냐? 도시바, 샤프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왜? 삼성이 말이죠. 시설을 줄이거나 생산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렸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두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달리는 거잖아요. 둘 다 피하지 않으면 죽지만 하나가 피하고 하나가 피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는 자가 살아남는 거죠. 그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 게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황인데 외환 위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늘린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삼성의 반도체 가격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생산을 늘리든가 철수를 하든가 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특히 D램 분야의 기업의 숫자가 급격히 쪼그라들게 됐고 삼성이 최강자로 남게 된 거고 미국에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조그만 기업으로서 겨우겨우 생존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계 D램 산업은 삼성, 일강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작은 두 기업 이렇게 3자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됐던 겁니다.